시어머니의 홀로서기. 올해로 60. 저는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외동으로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들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게 키웠고 혼자서 대학 보내고 군대 제대하고 직장 잡는 것까지 지켜보며 늘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땐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외로워질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젠 나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겠지 하며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한 외모에 똑 부러지는 말투. 처음엔 조금 차가워 보였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고 당차 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초반엔 별 문제 없었어요. 가끔 반찬해서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며 인사도 잘했고 제가 만든 갈비찜도 맛있다며 사진 찍어 보내주기도 했죠. 문제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초보 엄마로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뭐든 참았습니다. 그래도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면 좋다고는 하겠지 싶었는데 어머니, 요즘은 이런 나물 안 먹여요. 아기한텐 소화도 안 되고 하는 말을 툭 내뱉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잘 챙겨 먹을게요.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아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며느리 당신 먹으라고 한 건데. 그런데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앞으로 반찬은 안 해주셔도 돼. 민지가 부담스러워해. 그 말을 듣는데 손에서 반찬통이 툭 떨어졌어요. 열심히 끓였던 미역국 국물이 바닥에 퍼지는데 그게 꼭 제 마음 같더군요. 며느리는 점점 제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고 문자하면 내 한 글자. 어느 날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불편한 친절은 사절이더군요. 설마 나한테 하는 말일까?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명절이면 차례상 차리는 걸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얼굴만 보자는 건데 그조차도 바빠요. 일정이 있어서요. 라며 빠지더라고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시아버지 제사였어요. 며느리는 전날까지도 참석한다고 했었는데 제사 당일 아침에 아들이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엄마, 민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온대. 알겠다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지인의 딸이 보내준 SNS 메시지 하나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시간에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며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내 시간도 소중하니까 가고 싶은 곳에 간다는 문구까지 함께.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며느리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가족 모임을, 이 집안을 하찮게 여기는구나. 며느리의 SNS를 보고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제사에 못 온다는 사람이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는 건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오기 싫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만 끓였죠. 그날 밤 제가 자주 쓰던 차 주전자를 들고 있다가 문득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되면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친정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해하려고 애쓴 시간이 6년입니다. 6년 동안 며느리에게 어머니라는 말 대신 오오씨라고 불린 게 벌써 몇 번인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아들이 아기와 함께 잠시 들렀습니다. 아이를 보는데 너무 예뻐서 속상한 감정도 잠시 내려놓게 되더군요. 우리 손주, 키가 더 컸네. 이 할머니 기억하나? 그런데 그 옆에서 며느리가 대뜸 말했습니다. 애한테 너무 가까이 대하지 마세요. 감기 옮을까 봐요. 그 말투, 정말 못 잊겠어요.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나빠서 말없이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내 손주 한번 안아보겠다는 것도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다음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젠 나도 내 생활을 하려 한다. 연락 자주 안 할게. 그 문장 쓰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내가 스스로 손절을 선언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가족 행사가 또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작은 식당에 가족끼리 모여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케이크라도 하나 나눴을 텐데 며느리는 안 왔습니다.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라고 말했지만 역시나 SNS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나 솔직히 이제 화가 난다. 왜 내가 이 집에서 자꾸 무시당해야 하니?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민지가 엄마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너무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는 엄마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거 아닐까? 라는 말까지.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기대한 게 죄였나? 며느리와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던 것,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던 것, 명절날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기대였던 걸까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통화도 받지 않았고, 잠시 뒤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이제 연락은 아들을 통해 주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그 문장을 읽고 가만히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건가? 며느리도, 아들도 내가 가족이 되기를 바란 적이 없었던 건가? 며느리의 문자 한 줄을 읽고 난 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주방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밥솥 뚜껑은 열리지 않았고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은 참 쉬웠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그래, 나도 내 생활이 있지. 근데 그 생활이란 게 뭔지 문득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그저 아들 위해, 손주 위해, 가족 위해 살아온 날들이 전부였는데 그 중심에서 이제 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겨두었던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챙기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존재다. 이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내 가족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남편 유산으로 남겨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명의는 제 이름이었지만 결혼할 때 언젠가 이 집은 너희 것이야 라는 말을 해줬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말을 믿기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걸 이 나이 들어 처음 배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변호사, 남편 생전 함께 일하던 지인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나도 좀 지쳤네. 아들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나답게 살고 싶어. 김 변호사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결정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하더군요. 하지만 늦지 않게 잘하셨어요. 라고도요. 그의 도움으로 명의와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추후 법적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하나씩 정리해 두었죠.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나 이 집 팔 거다. 내가 나한테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건 이해한다. 하지만 내 아내가 한 행동, 그 말들,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 민지랑 많이 힘들어. 솔직히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못 꺼냈던 거 계속 미안했어.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조용한 정리가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가족처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남편의 엄마라는 벽 너머의 사람으로만 대했죠. 그 벽은 내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넘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방문 일정을 잡자 저는 아들에게만 조용히 말해 두었습니다. 내가 집 보여줄 사람이 있다. 언제 팔지는 모르지만 알아보는 건 내 권리잖니.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날따라 반박은 하지 않더군요.
아마 그도 마음 한편으론 이 일이 이렇게까지 온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개인과 젊은 부부가 들어섰죠. 집을 찬찬히 둘러보며 햇살이 좋네요. 방이 생각보다 넓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오늘 집에 손님이 온다는 걸 말해 두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하며 며느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고 눈엔 놀람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집 파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여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의는 내 거야. 내가 사는 동안 난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지. 근데 내가 했던 말들, 행동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책임이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니?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고 중개인과 손님들은 민망한 기색으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집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너무 흥분했어. 근데 솔직히 나도 이제 모르겠어. 그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왜 이제서야 흔들리는 건가 싶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 집은 정리할 거야. 이제 내 삶도 내 방식대로 살아야겠어. 며칠 뒤 집은 좋은 조건으로 매매가 결정됐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은행에서 잔금까지 받았을 땐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허탈함도 밀려왔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꾸렸고 아들을 키운 공간이었고 며느리를 처음 가족으로 맞이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되었죠. 집이 팔리고 난 다음 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던 큰 장식장, 아들이 유치원 때 그려준 그림,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의자, 하나하나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수고했다는 말을 제 마음속에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건 작은 방 한편에 있던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제 나도 나를 좀 아껴보려고 해. 당신도 잘했다. 그 말 해줬으면 좋겠네. 사진 아래에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이유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아들은 며칠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아무래도 같이 못 살 것 같대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넌 어떠니?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동안 민지를 감싸느라 엄마한테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큰 위로를 받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많이 닫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지금이라도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조용히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흘러갔습니다. 제가 먼저 원한 일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리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 익숙한 시장, 오래된 약국, 그리고 아침마다 들리는 라디오 소리와 함께 혼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누가 보면 외롭다 하겠지만 이제는 나만의 평화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취미로 손뜨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때면 그 아이 사진을 꺼내 조용히 웃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밥을 먹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말수가 적어졌지만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늘 담겨 있다는 걸. 이제 며느리는 제 인생에서 한 챕터로 남을 뿐입니다. 좋았던 순간도 실망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나도 가족이란 건 그냥 피만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단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 걷는 길을 선택했지만 이 길이 외롭지만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참아왔던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